네, 그럼 지금부터 기술개발인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산업기술진흥협회 김상길 본부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정부 방역 기준을 준수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포럼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과방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의원실에서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합니다. 환영사는 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축사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의원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는 태제아카데미 장석인 연구위원님과 고려대 안준모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술개발인 사기진작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시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빈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구자균입니다.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 개발인 사기 진작 방안을 논의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국감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포럼에 참석을 해주신 우리 박성중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그리고 김영식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은 축하 영상을 보내주신 이원욱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해주실 전문가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불과 50년 만에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부전자원 하나 없고 사회적 인프라도 열악했지만은 오로지 뜨거운 교육열로 인재를 키우고 기술혁신의 전념에 산업을 일으킨 결과라고 봅니다. 특히 R&D 경험이 거의 없고 또한 연구 토대도 취약했지만은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수많은 난관을 극복을 하며 기업 현장에서 산업기술의 역사를 만들어 온 기술 개발이야말로 우리 경제 성장의 주역일 것입니다. 1990년 대략 4만 명 남짓했던 기업 연구자는 이제 44만 명을 넘어서며 국가 전체 연구 인력의 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우리 R&D의 핵심으로서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기업 연구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처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 산기업이 기업 연구자 2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기술 개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50%는 대학이나 출연연 연구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은 평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적으로 낮은 대우와 그리고 스타 기업인들의 부재 등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기업 연구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우 또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의 날이 시행되고 있지만은 기초 연구자를 중심으로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져서 지난해 84명의 훈포장 수상자 중에 산업계 연구자는 23%에 불과했었습니다.
현재 각종 직능 분야를 대상으로 130개가 넘는 국가 기념일이 제정되었습니다마는 국가 기술 혁신의 핵심 주체인 기업 연구자, 즉 기업 개발인을 위한 기념일은 아직 없습니다. 이제 정부는 기업 개발인들의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인들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우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오늘 포럼을 통해서 기술 개발인의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처우를 높이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자 합니다. 더불어 기술 개발인의 공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국가 개념인의 제정을 열망하는 기업인들의 뜻을 모아서 기술 개발인의 날 제정에도 법적으로 힘쓰고자 합니다.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경쟁 시대에 우리가 기술 강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44만 기술 개발인들의 길을 살려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포럼이 산업계의 바람인 기술 개발인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의원님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좋은 날에 또 기술 개발인 사기 진작을 위한 이런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서 정말 한편으로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 여러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구자경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조성래 간사님 또 김영식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여러분의 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면 저희들이 적극 국회에서 수용할 수 하겠다 이런 말씀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세계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발돋움한 가장 기재는 바로 기술 개발인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과학기술을 대한민국의 제1국시로 해서 줄기차게 발전해오고 또 줄기차게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44만 기술 개발인 여러분의 어떤 노고를 다시 한번 치아드리고 이제 우리가 제2의 바텀업 할 시대가 됐다.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분야로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에서 또 다른 차원의 기술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다양한 기술 개발인의 최후 계산이라든지 또 사기 진작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은 그런 관점을 기초로 해서 저희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먹거리가 될 새로운 어떤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출발점이 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이렇게 좋은 행사 만들어 주신 우리 구자균 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김경진 의원님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 제가 작년에 국가 R&D 100조 시대라는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민간 공공 다 해서 R&D가 100조 정도 쓰여지는데 그중에 공공 쪽이 한 30조 가량 되고 민간 쪽이 70조쯤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구자균 회장님 말씀대로 실제로 인력도 한 72% 정도 되고 그러니까 R&D 예산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실제로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기술 개발인들의 사이 보상이라는 것이 그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으로서는 내가 기술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연구자로서 갖는 개인적 보상이 있을 것이고 성취감이라든지 보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이나 기업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는 금전적 또 경제적 보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사회적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인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신망을 받고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가장 중요한 보상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기 진작 방안은 국가가 또 사회가 또 국민이 우리 민간 기업에 일하고 계시는 기술 개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예우해주고 보상해줄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논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10월 24일 날 제1회 기술개발의 날 기념식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님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런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우리 구자균 회장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조승래 간사님, 우리 박성준 간사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뒤에 계십니다만 저한테도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행사를 같이 하자고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아마 축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과학기술인입니다. 국회의원이면서도 유일하게 제 전공은 기계공학이고요. 주 전공은 세부 전공은 컨트롤입니다. 인공지능이 제 전공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 대학에 있었을 때 또 뭐 총장을 하면서나 다른 많은 기관장을 하면서도 느꼈던 게 예산을 따라가 보면은 참 많은 그 허탈함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 많이 느끼셨죠. 아마 기술인들이 예산 따라가거나 하면은 우리나라가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산업공상이라는 그와 같은 제도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탈피를 해볼까 하면서 우리 조승래 간사님과 함께 만들었던 것이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포럼을 과총과 그리고 모든 한림들과 함께하는 그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던 주된 이유는 과학기술인들을 제대로 대접 좀 받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행사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제가 법안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통과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여기 계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자긍심을 어떻게 가지게 할 것인가. 저는 일할 때를 잘 모릅니다만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또 접촉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을 때에 부딪히는 벽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벽을 허무는데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이 안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이게 참석하신 우리 조성래 간사님은 지역구가 대전입니다. 연구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통과 안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마 해주실 거라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박성진 의원님도 과방에 있는 간사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일을 위한 법안이나 제도적인 부분 아마 크게 도와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 오늘 정말 이 자리가 제가 진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또 포럼을 개최되고 하니까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신 우리 안준모 교수님 그리고 우리 장석인 우리 연구위원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들 이 시발점으로 과학기술인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 만들어가는데 힘써 주시면 저도 함께 힘 보태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직접 참석은 못하셨지만 전임 과방위원장이셨던 이원욱 의원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축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화성시 을지역 국회의원 이원욱입니다. 기술개발인 사기 진작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조승래, 박성중 과방위 간사님,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인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신화의 주역이십니다. 이번 포럼이 화합의 장으로서 모든 기술개발인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인 사기 진작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태제 아카데미 장석인 연구위원님께서 지금 왜 민간 기업의 역동적 기술 개발과 혁신 활성화가 중요한가를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장석인입니다. 오늘 제 발표는 그 다음번에 있는 우리 안준모 박사님 발제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왜 기술 개발인 민간 기업의 역동적 기술 개발과 또 혁신 활성화가 중요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워낙 많이 들으셔서 미중 간의 갈등, 지정학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기술 개발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으신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갈등뿐만 아니라 자국 중심의 정치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무역 전쟁에서 첨단 기술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중국과 러시아의 묘한 짝짓기가 일어나면서 또 서방이 OECD 국가 중심으로 해서 이 균열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현상은 앞으로도 기술이나 공급망이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이 된다. 서로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한다라고 우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가졌던 냉전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 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분할되는 것이고요. 또 미래 시장을 겨냥한 선제적 R&D 투자라든지 또 혁신을 한 의지가 상당히 위축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같이 2005년서부터 2015년까지 큰 시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굉장한 기회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분할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려를 나타내 주는 것이 중간에 한번 보시면 이 IMF에서 이번 작년 10월 달에 이런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디커플링이 되고 서로 삼극 체제가 되면, 예를 들면 미국, 중국, 그다음에 독일 이렇게 해서 이 삼극 체제가 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나라들은 눈치를 봐서 이 나라들과 협조를 할까 안 할까, 우리는 중국만 교육할 거야, 미국만 교육할 거야, 이런 아주 좁은 시각의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상관없어, 다 같이 할 수 있어 이러는데 지금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지금 측정이 된 겁니다. 굉장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이미 중국과 미국과의 다 교역이 있고 또 EU하고도 교역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분할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비용이 높아지는 거고 시장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선제적 R&D 투자라든지 기업의 혁신 의지가 줄어든다 하는 거로 우선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살떨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이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EU도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EU도 벌써 대책을 세워서 이 미중 EU 작년하고 올해 2020년부터 22년 또 미국의 경우는 금년까지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대책을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다 만들어서 제일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같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서약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예 그냥 미국하고 소련, 북한, 이란을 아예 적대국으로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는 기술의 고급 기술들은 우리가 막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미 실현했지 않습니까? 첨단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나라들이 전략 기술과 미래 신산의 육성 부분 쪽을 이미 다 완료를 다 해놨습니다, 벌써. 근데 여기에서 기술을 한번 보시면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기술이 전부 다 우리가 이미 기술 우위에 있거나 우리가 미래 기술로 진목했던 기술입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이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저 나라들이 저런 기술을 하겠다고 나서면 먼저 그 시장이 열리고 우리는 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이 이제는 전략 기술이 됩니다. 미국과 중국과 EU의 전략 기술이 되고 이 전략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술 우위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여기에 틈새를 찾아서 지시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참여의 선택의 폭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것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라는 것이 과거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가 이제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미국, EU는 우리보다 선진국은 어떤 입장을 가져왔냐면 기초연구만 국가가 잘하면 돼. 그 나머지는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또 대표적인 혁신 허브 지역에서 혹은 벤처 캐피탈들이 다 알아서 기업에다 연결시키고 스타트업으로 육성시키고 신산업을 일으키니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기껏해서 한 것이 중국이 AI, 5G, 소위 말한 제너럴 퍼포즈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니까 또 제조 2025라는 전략을 갖고 미국을 따라잡고자 하니까 거기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서 우리도 뭔가 해야지 하는 이런 정도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했었냐 하면 기초연구는 미국과 EU의 선진국에서 기초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져와서 응용하고 개발해서 정말 거기에 정부와 국책연구원이 또 선도적인 택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이것을 민간기업이 독자적 연구 개발을 또 붙여서 정말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유일한 국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잘해왔던 이 영역을 미국과 EU가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이 본질의 내용, 핵심의 내용을 보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전략 기술은 경제 안보, 미래 경쟁 우위 확보에 기묘한 주요 전략 기술이라고 딱 정하고요. 이 GPT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전기 같은 이런 전방위에 걸쳐서 확산됐을 때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 GPT 기술의 핵심을 지금 파악을 해버렸어요. 이 부분에 기초연구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초연구를 얼마나 기업들이 잘 활용을 해서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에 맞춰내느냐 하는 데가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트랜스레셔널 리서치라고 했는데 우리로 치면은 응용 개발 연구입니다. 응용 개발 연구를 더 집중하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이 응용 개발을 잘해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민간 공동으로 이 기술 산업 전략을 수립을 합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산업 정책, 또 전략, 발전 전략 이런 것들을 미국 EU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구체화를 했습니다. 특히 구글 회장을 했던 슈미트 같은 사람들이 스페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만드는 거를 뒷받침해서 민간에서 우리 민간들을 또 정부에 호응해서 어떤 기술을 우리가 도전으로 삼고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금 올려놨습니다. 구글 찾아보시면 바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개발된 신지식과 기술의 스케일업을 하고요. 상용화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우리가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것을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정부 대학 산업 기반으로 해서 능동적으로 또 지역 혁신 허브를 만들고 생태계 조성 기조 전환을 하겠다고 아주 명시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향후에 이런 한국이 이전에 가졌던 오른쪽에 같은 저런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해 와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한국이 이런 강점 경쟁 우위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그렇다면 결국 아까 70%의 R&D를 수행하는 민간 기업의 단위 조직 내에서 혁신 리더가 나와야 되고요. 그 일선 연구자가 여기서 이제 기술 개발자라고 칭합니다. 근데 일선 연구자가 최고의 성과를 내야만 가능하다 이것이죠.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지난 10여 년간에 끊임없이 국가가 선도하고 그 민간 기업이 지속적으로 R&D 투자를 해서 지금 세계에서 GDP 비중, 그러니까 우리 규모의 비중에서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2위입니다. 절대 규모에서는 지금 5위가 돼 있죠.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앞서 다 들었던 이야기고 국가 R&D는 정부 민간 R&D고 또 투자액 증가 추이를 보시면 정말 중단 없이 증가를 했고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에는 민간이 58%밖에 안 되고 정부가 거의 47% 반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8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는 거의 민간이 한 70%를 꾸준히 유지를 해왔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나라만 본 것인데 국제 비교를 해봤더니 절대액에서 보시면 우리가
5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이 R&D 절대액이 지금 90년대 초반에는 우리보다 더 뒤처졌었는데 지금 치고 올라 들어가서 지금 2위로 올라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른쪽은 GDP 대비 비중인데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도 1위입니다. 자, 이런 민간 기업 혁신 활동의 투입 부분, R&D 투자 금액을 투입을 하고 또 인력을 투입을 하고 하는 부분 쪽은 부족함 없이 지금 잘 해왔고, 특히 외환위기나 글로벌 위기나 팬데믹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R&D를 다 증가해 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세계 탑으로 올라서는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기준으로 해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을 했고, 유엔에서는 마침내 선진국으로 분류를 했고요. 여기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2006년부터 2021년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12위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서 21년에는 10위에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 안타깝게도 21년서부터 26년, 31년, 그 다음에 2036년까지 전망하는 데서는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고 올라오는 나라가 오히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가 중간에 치고 들어오고요. 인도도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순위가 떨어진다. 자, 이 부분은 뭐 전망이니까 역전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상승세를 가졌다면 10위가 고지고 이제부터는 내리막길인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부분에 모든 초점이 가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혁신정책은 어떻게 했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뭐지, 또 산업정책은 어떻게 했지 하는 평가를 2019년에 저는 체계적으로 잘했고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모든 정부가 R&D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개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아까 2021년에 10위였던 국가의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야 하냐 그러면 이 R&D를 여기도 지역혁신이나 이런 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초점들이 전부 다 우리가 기관적인 정부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대학의 역할, 또 지원기관의 역할, 지원기업의 규모 여기에만 관심을 썼지 이 R&D 자금이 들어가서 제 말단 기관의 연구소에서 연구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을 계기로 해서 현장을 잘 보기 시작을 하고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것부터 가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활동하는 민간 R&D 활동의 현황을 보시면 아까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와 전담 부서의 증가 추이를 보십시오. 아까 R&D 증가 추세와 거의 같은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연구소와 전담 부서 분야별 현황도 보시면 초기에는 다 아시는 대로 삼성, LG, 현대기아 같은 큰 기업이 중심으로 해서 몇몇 전자 분야에 주로 중심이 되는데 이제 전 분야에 심지어는 지금 올해부터는 예산은 전 부처에 모든 R&D 사업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현재로 발전이 됐고 여기에 부응해서 민간 기업의 R&D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이게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봤을 때 지금 수행자 수를 보시면 기술개발 핵심 담당하는 보시면 44만 명에 이르고요. 이게 전체 숫자는 무려 대학하고 R&D 국제 연구를 포함한 55만 명에 이르는 숫자입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내용으로 보면 민간 기업의 대기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에 중점 투자를 한 71%를 하고 있고요. 중소진기업은 대신 당장 필요한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 기존 기술에 너무 목을 메고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 투자 비중이 높은 대기업 비중이 큰 수도권에는 오히려 연구소가 좀 적고 대전에는 연구소가 더 많은데 기업은 적고 하는 이런 불규칙이 있지만 이것이 문제라고 보면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치면 한 주에 불과합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각지로 가는데 일일권 생활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지자체라든가 시 단위의 카테고리에 갇혀서 우리 시만, 우리 도만, 우리 지역만 먼저 해야 된다. 더 많은 자금을 가져야 돼. 이런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D가 진행되는 걸 보시면 제일 두드러진 모습을 보시면 민간 재원이 물론 76% 정도를 담당을 하는데요. 실제 수행을 누가 하느냐면 기업이 98%를 다 해버립니다.
여기 지금 국책연구원이라든지 공공연구원이라든지 대학연구원에다가 돈을 주는 부분은 1.6, 0.7 거의 돈을 안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앞서 보셨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대학과 국가, 정부가 현재 기초 원천 기술 부분 쪽을 앞서서 기초 연구를 해주고 거기서 나온 기술을 가져다가 민간이 개발을 하는 이런 구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은 민간 혼자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산업협력의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왜 그럴까? 특히 앞서 아까 지나갔었는데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달리 많은 기업 박사 인력이나 우수한 연구자가 대학에서 오히려 기업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입니다. 기업에서 점점 대학으로 가고 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구조를 갖추어줘도 이 밑에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건 뭐냐면 민간 기업이 현장에서 전쟁이나 불황의 승리로 이끄는 기술 개발은 바로 이 체제 왼쪽에 있는 과학과 기술과 공학 간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혼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학이라는 부분 쪽은 돈의 유인을 받지 않고요. 돈을 준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의 칭찬이나 사기 진작이 훨씬 더 유효하고 기술은 기업이 사실은 문제 해결형으로 제품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역할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고요. 보통 리더들이 이 중간을 오고 가면서 사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 개발과의 관계를 연결해야 되는 리더는 바로 공학적 지식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통틀어서 과학기술 전체를 통틀어서 R&D로 그냥 무조건 R&D 투자를 많이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이런 구도가 있다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존 기술에 기반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R&D를 하는 활동이 있고 빨간색으로 해서 새롭게 신기술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것이 네 가지의 경우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존 기술도 R&D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또 빨간색으로 보신 신기술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CB로 진행되는 것을 더 앞쪽으로 당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택지가 A, B, C, D가 되고 이것을 결정하려면 각각의 경우가 어떤 생태가 되어 있는지 어떤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무작정 신기술이면 좋다라든지 아니면 구기술이 이걸로 지켜야 돼 하는 이런 이분법 논의로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연결하려면 혁신 리더, 혁신 과정에서 혁신 리더, 정부를 포함해서 이 신구 그룹 간의 분리와 통합을 잘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 책을 좀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 혁신 현장의 업무 연구 몰입도나 충성도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방책이 뭘까? R&D 자금을 많이 주는 거냐? 또 지원 기간을 많이 늘리는 거냐?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냐? 여기 국회지만 죄송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연구 현장에서 팀 내에 연구팀 내에 개개인이 퇴근 직전 1시간 안에 내가 뭘 할까 하는 거로 그 연구의 질이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내가 연구를 더 집중해서 할까? 아니면 사내 정치, 소위 말해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내가 다음 사업을 얼마나 잘 딸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네트워크가 넓어서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를 설득할 수 있는지 이런 역량을 피력하러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내 프로젝트의 가치를 높이는 연구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자발적 연구 몰입도 층수가 높은 조직을 설계할 때 이 사피 파가라는 사람이 오랫동안에 정말 전쟁을 이기는 R&D 또 정말 기업이 승리하는 R&D의 여러 케이스를 봤을 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연봉이나 지분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는 동료로부터 인정, 시상, 특히 중간 혁신 리더로부터 인정. 아,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살고 있어. 너가 없으면 안 돼라는 이런 말 한마디 가지고도 사실은 사기를 얼마든지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방적 혁신을 통해서 재원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작은 규모도 개방적 혁신을 통해서 타 연구기관 또 동료 연구기관 여기에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적합한 일에 중간 리더들은 적합한 일에 적합한 사람을 매칭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최고위직의 과도한 연봉이나 스톱도 같은 잘못된 인센티브를 줘서 전부 다 사내 정치로 저렇게 되면 저렇게 빨리 승진하면 저런 돈을 받는구나. 연구는 뒷전이에요. 거기에만 메모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리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직 최적수는 다음 보시는 이 수치로
경영자들이 수치하시는데 150이라는 수치가 가장 적절한 수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가 이 팀에는 최고로 갈 수 있는 놈이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뭐 한 사람이 100명을 먹여 살리지. 이런 태도로, 이런 자세로 연구를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천재라도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얼음 덩어리에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이 떨어진 순간에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의 모든 혁신 연구기관 중에 바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 쪽이 바로 이 룬사를 폭발시키는 조직 설계 방식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운영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에쿼티라고 말씀드리는 이 스탁업성이나 보너스, 보조금 이런 거 말고 오로 연구자를 인정을 하고 조직 내에서 당신의 역할을 잘 최적 역할에 배치를 하고 너야말로 너가 있어서 우리 조직이 이런 연구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이 인정이 굉장한 역할을 해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고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발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는 고려대 안준모 교수님께서 기술개발인 사기 진작 및 사회적 우대 방안을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대 행정과의 안준모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커버리지가 넓은 부분인데 장성희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장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 산업기술, 기술혁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가 그 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고 하는 경제 장주기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역사적으로 한 5번 정도의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늘 경기 침체가 있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산업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인류가 경제 공황을 극복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930년대에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는 자동차 산업이나 석유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극복을 하게 됐죠. 많은 학자들이 지금 2008년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그다음에 코비드 19으로 되는 이런 그 여러 감염병 환경 이런 것들을 경제 장주기로 볼 때 하나의 경기 침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6번째 경기 침체가 될 텐데 그러면 결국 또 산업 기술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기술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죠. 왼쪽의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그래프는 이때까지 그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2000년 전후를 해서는 거의 이 기울기가 수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술이 쏟아진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제가 보시기 쉽게 약 11년간의 시가총액 10년 기업의 변화 추이를 넣어놨습니다. 왼쪽에 2011년 4분기와 2022년 9월 지난달까지 비교를 해보시면 뭐 애플, MS, 알파벳, 구글이죠, 아마존, 뭐 테슬라, TSMC, 존슨앤존스, 월마트 디지털 혁신이나 아니면 기술 혁신, 산업기술 혁신에 정말 선두에 있는 기업들만 이런 이 시가총액 기업의 상위에 랭크되고 또 이런 산업을 선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가 아까 장 박사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목도하고 있는 4가지 파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4가지 파도는 기술 패권,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감염병 이 4가지고요. 이거는 앞으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되지 않을까 시간이 생각이 되지만 결국은 이 중심에는 기술 혁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도 기술 혁신을 극복하고 탄소 중립도 기술 패권도 감염병도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극복을 하고 있죠. 장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외재적인 인센티브와 내재적인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재적인 인센티브는 쉽게 말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보조금을 주거나 조세 지원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상금을 주는 또는 월급을 올려주는 형태의 인센티브가 되겠고요. 내재적인 인센티브는
비재정적인 인센티브, 훈장이나 포장, 시상, 미담, 칭찬, 존경, 사회적 인식 이런 것들이 내재적인 인센티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대학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내재적 인센티브가 외재적 인센티브만큼이나 또는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실제 뭐 대학에 보면 교수님들이 좋은 논문을 쓰시면 대학교에서 포상금 성격으로 연구 지원 장려금이라는 걸 줍니다. 뭐 셀이나 네이처나 사이언스를 쓰면.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재정 지원을 하는 대학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요, 연구 장려금 같은 돈 같은 인센티브는, 특히 외재적 인센티브는 하위 그룹을 좀 촉진하는 데는, 자극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상위 그룹을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연구가 실제로 많고요. 기업에서도 이 R&D 부서 또는 연구개발 부서 또는 이런 혁신 부서에서는 인사 조직 관리 측면에서 이런 그 외재적인 인센티브보다는 내재적인 인센티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병행해야 된다, 이런 연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연구원들을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NTIS에 등록된 총 연구원은 약 56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 중에 한 72%에 해당되는 40만 명 정도가 기업에 있는 연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재미있는 거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이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프랑스, 영국, 중국이 있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기업에 계신 연구원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영국이나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에 계신 연구원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기업에 굉장히 리소스가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기술 개발인이 뭔가, 오늘 또 전체 캐치프레이즈가 기술 개발인의 사기 진작이기 때문에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연구 개발인, 과학 기술인, 뭐 산업 기술인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쓰지만 사실 오늘 논의의 중점은 기술 개발인이고요. 저는 기업에서 연구 개발 활동이나 관련된 연구 업무를 전담하는 이런 분들이 기술 개발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밑에 비교표에 있는 것처럼 과학기술인이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이공학에 근무하는 어떤 연구인들을 통칭하기 때문에 사실 저처럼 대학에 있거나 아니면 정부 출연 연구소에 있는 분들을 다 포함하는 또 한계가 있고요. 또 이제 산업부의 이제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인이 되게 되면 사실 여기는 기술직, 생산직, 뭐 정보통신 업무 관련자, 기업 임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저희가 오늘 논의하는 정확한 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좀 한정하면 약 기업에 계신 연구개발인이 기술개발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이제 어떤 그 희망 진로를 갖고 있느냐도 저희가 우리 사회가 이런 기술 개발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 그 다음에 공공연구소가 주요 희망 직장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그런 그 진로로 여겨지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오른쪽의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진로 선택 이후에서 사회적 인정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요새 이제 젊은 MZ 세대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준다, 일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 크게 리스펙트하기보다는 자기의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존경,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 일을 하면서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제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이 기술 개발인 인식 실태 조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R&D 전담 조직 보유 기업 2,000개 약 2,000개 기업에 대해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식 실태 조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상당수의 기업 연구자, 그러니까 기술 개발인들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5점 척도로 했을 때 거의 4점에 가까운 3.9점이 조금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나온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당수 기업 연구자들이 국가 경제나 사회적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 게 3.8점이기 때문에 4점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다만 대학이나 출연연 이런 다른 과학기술인에 비해서 경제적 보상 또는 사회적 평판,
모두 비교 열의가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평판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6점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중간이 3점이기 때문에 중간 이하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겠지만 많은 응답자분들이 지지해 주신 문항 중에 하나가 별도의 국가기념일 제정이 필요하다. 여기는 무려 4점이 넘는 4.15점 정도의 응답을 주셨었고요. 또 정부 훈포상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데는 더 높은 4.2점을 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자유 의견을 주셨는데 기업 연구자 처우의 대우에 관한 법령 제정이나 국가 차원의 격려, 인센티브.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연구인들이 외제적 인센티브를 바라냐, 칭찬 같은 내재적 인센티브를 바라냐라고 했을 때 보통 사회적으로는 뭐 기업에 가면 월급 많이 주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기업에 계신 연구자분들께서 이런 내재적 인센티브에 굉장히 민감하고 목말라 계시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자유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상 시스템이라든가 조세 감면이라든가 또 장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에 계신 연구자 지원, 교육 연수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럼 내재적 인센티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해외에는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정부 훈포장을 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과학의 날이죠. 정확히는 과학의 날 때 과학기술 유공자를 포장을 하고요. 훈포장을 가장 높은 창조장부터 혁신장, 운비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까지 있습니다. 장관 표창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국무총리 표창 이상으로 카운트를 해봤는데요. 2022년 올해 기준으로는 약 23.8%지만 3개년 평균으로 하면 약간 20% 넘는 수준입니다. 보시면 2020년에는 약 21.5%, 2021년에는 20%가 안 되는 19.8% 정도가 산업계에서 수상을 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작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해외에 어떻게 하냐? 미국과 일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과학 훈장과 기술 훈장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메달 오브 사이언스와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그래서 기술 훈장이 따로 존재를 하고요. 기술 훈장 같은 경우는 미국 상무성에서 주관하는 대통령 훈장인데 뛰어난 연구 성과를 통해 신제품 개발, 신사업 개척, 고용 창출을 이끈 기술 혁신자들에게 수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만 보시더라도 이런 기술 개발인을 상정을 하고 상을 만들었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법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만든 스티븐슨 와이들러 기술혁신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요 미국 사례에서 보면 과학 훈장은 아무래도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기초 연구자를 타겟팅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과학 훈장은 죄송합니다. 개인에게 수여를 하고 있지만 이 기술 훈장은 연구팀 또는 기업에게 수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후보자 추천 분야도 제품 혁신, 공정 혁신, 기술 이전, 첨단 제조 기술, 기술 관리, 인적 자원 개발 이 5가지 분야로 나눠서 주고 있고요. 역대 수상 사례를 보면 저희가 아는 유수한 기업들, 뭐 백신 만드는 데 기여했던 모더나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여러 이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계신 분들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폭넓게 과학기술에 진흥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기업 경영자에 대한 별도의 훈장 수여 기준은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나 산업 진흥, 어떤 산업계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로 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서 보면 저희가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정부의 기술혁신 진흥 정책은 저는 외제적 인센티브 중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입 중심으로 투입을 좀 많이 늘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 뭐 산업계도 잘 되고 뭐 혁신도 잘 일어난다 이렇게 되지만 아까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업 연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나 이런 분들을 상정하고 있는 외제적 인센티브, 내재적 인센티브 둘 다 부족한 편이고 젊은 세대의 직업 선택 기준에 사회적 인정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듯이 사회적 평판이 비교 여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정서가 생각보다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기술훈장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좀 내재적 인센티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은 이때까지 좀 내재적 인센티브에 대한 저희가 좀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뭐 그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재정 투입, 이런 정책 처방보다는 내재적 인센티브가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런 사회적 인식, 문화 이런 것들이 기술혁신의 기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필요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기술 유공자 분포상 확대를 통한 스타 이노베이터 육성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스타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런 인물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한테 영감을 주고 또 이런 그 스타 이노베이터들한테 자극을 받아서 창업도 하고 기술 혁신도 하고 이런 본보기가 좀 중요하고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장영시술 수상자 중에 스타 기업인 분들이 계시지만 이 꾸준히 나오면서 좋은 롤 모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기술 개발인들 사기 진작 또는 산업기술인이 또는 기술개발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군이 되는 게 근본적인 목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는 미국의 기술훈장을 좀 저희가 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직능 분야 이런 국가 기념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개발인을 위한 기념일은 없고 현재는 이제 과학의 날에 같이 포상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대학이나 출연연 또 오리지널리티, 노블리티가 있는 또 연구자들에 대한 수상도 중요하고 거기에 웨이트가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뭐 스티븐스 와이들러 기술혁신법처럼 새로운 법이나 아니면 기존의 규정을 고쳐서 법제화 근거를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건 이제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직능 분야별 국가 기념일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근거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기념일 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이 있고요. 여기에 근거를 둔 거는 상공의 날, 과학의 날, 정보통신, 체육, 농업인의 날, 무역인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개별 법에 근거를 두는 것들이 있는데 여성의 날, 수산인의 날부터 발명의 날, 세계인의 날까지는 개별법을 통해서 이런 국가 기념일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령을 쪽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령이니까 행안부의 검토 또는 각 담당 부처의 어떤 법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계절 법령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또 국회에서 개별법을 통해서 도와주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이제 그 기업 기술개발인들의 이제 자유 의견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 최근에 우리 좀 많이 증세가 되긴 했는데 증세가 되면서 이제 직무 발명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조금 손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무 발명 시스템에 대한 개선, 소득세법 개선이 병행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다양한 어떤 패키지형 종합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오늘은 급하기 때문에 이 기술개발인에 대한 사기 진작으로 훈포상과 국가 기념일의 제정에 대해서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첨단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해외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유학 온 외국인들 또는 유출되는 우리 좋은 산업기술인에 대한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야 돼서 이 이노베이터, 아까 스타 이노베이터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K 이노베이터로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류 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위상 제고하고 맞물려서 유학원 외국인 고급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산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보호나 그들에 대한 어떤 보상, 지원, 비자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이사장이신 LG전자 홍순국 고문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사회자로부터 진행을 부탁받은 LG전자 홍순국입니다. 이렇게 오늘 뜻깊은 자리에 진행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지금까지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기술 개발인 자긍심 고취와 그 기술 개발인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방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장석인 박사님과 또 안준모 교수님께서 발제에서 언급하신 내용들 보면 정말 기술 개발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장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안준모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기술 개발에 대해서 그럼 사기 진작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터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산업계와 대학, 연구자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참여해서 각각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업 연구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 오늘 패널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서 우리 토론자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우리 바쁘신데도 권성민 국장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대기업을 대표해서 네이버 송대섭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표해서는 우리 G2파워의 이동준 CTO께서 참석하셨고요. 대학에서는 우리 한국공학대 박철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정부 민간 연구기관에서 우선 정부 쪽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민 센터장님 참석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글로벌 전략정책연구원 홍대순 원장님 참석했습니다. 오늘 패널 토론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패널 분들께서는 한 5분에서 6분 정도 내외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토론자 발언이 다 끝나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고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쪽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송대섭 이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네이버 송대섭입니다. 네. 저는 그 네이버에서 산업 및 정책 연구를 하는 아젠다 리서치 팀을 맡고 있는데요. 먼저 장석인 박사님, 안준모 교수님 발제 너무 잘 들었고 저희는 기업 입장에서 기업 연구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사회적 인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네이버의 R&D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작년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이 24.3%로 이제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저희가 일반 포털이지만 로보틱스,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같은 등을 연구 개발하는 네이버 랩스라는 그런 자회사가 있고 또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는 클로바 CIC라는 조직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 및 기술 분야에서 여러 R&D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적극적인 R&D 결과로 글로벌 수준의 기술 연구 개발 성과를 거뒀는데요. 특히 AI 관련해서 국제학회에 많은 AI 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주요 대학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R&D 벨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발제하신 이제 장석인 박사님이 기업 연구자에게 사회적 인정 등 이제 소프트 에쿼티가 경제적 보상 못지않게 중요한 그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안준모 교수님도 내재적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런 사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내부 사례가 있었는데 올 4월에 그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랩스 기술가별 자회사인 네이버 랩스 석상욱 대표이사가 저희 신사옥의 5G 특화망 구축과 브레인리스 로봇의 상용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탑 산업 훈장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사내에 공유를 했는데
해당 소식이 이제 사내에서 화제가 될 만큼 굉장히 이슈였고요. 그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았고 또 어떤 분은 그 훈장을 1층 로비에 전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장이라는 게 기업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그 동료의 인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네이버 엔지니어링 데이라는 그런 사내 이벤트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뭐 1등 포상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다른 동료 조직과 동료와 뭐 기술 경험 및 개발 현황을 공유하는 이런 이벤트도 많이 그 기업 개발자의 사기 진작이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될 것 같고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동료 인정이라는 소프트 에쿼티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연구자들은 연구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어서 실제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적 인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AI 개발하는 클로버 연구팀의 경우 AI 논문 중 40% 이상이 네이버 서비스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다고 해도 어디에서 활용할 수 없는 연구라면 뭐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직접 서비스에 적용시켜서 피드백을 받으면은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가 가능하다 이런 내부 개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젠다 리서치라는 조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커머스 리포트, 뭐 디플레이스 리포트 여러 다양한 네이버 서비스와 관련된 리포트를 학계하고 같이 연구해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리포트의 목적은 네이버의 서비스와 기술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이제 입증하고 조명하고 이런 결과를 이제 공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자들은 내가 가진 기술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안준모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기업 연구자들이 다수가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지만 사회적 평판에 대한 만족도는 이제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 70%가 본연의 업무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대학 및 출연연 대비 경제적 보상, 사회적 평판이 낮다고 이제 평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IT 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적 보상보다는 사회적 평판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연구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부 훈포상 확대하고 그리고 국가 기념일 제정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기술 유공자 훈포장을 확대를 통해서 기업 연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산업기술인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군이 되도록 자연스러운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업 연구가 대부분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서 미국의 사례처럼 기술 훈장을 개인은 물론 연구팀에게도 수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이버 신사옥의 5G 특화망 구축과 브레인리스 로봇의 상용화도 굉장히 다양한 기업 연구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의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거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미국의 스티븐슨 와이들러 기술혁신법을 벤치마킹해서 기술 개발인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및 법제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제안드릴 사항은 정부가 전문 연구 요원 대체 복무를 축소한다는 계획을 이제 발표했는데 이거를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19년에 석사급 전문 연구 요원 인원을 2025년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은 2020의 대학원생의 상당 부분이 전문 연구요원 제도가 없다면 해외 대학원을 가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요원 대체 복무 제도 폐지 축소가 인재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제도 자체가 연구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우수 인재를 효과적으로 유치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제도 축소에 대한 좀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IT 대기업 입장에서의 우리 네이버에서는 나름대로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인들을 위한 사기 진작 사례를 몇 가지를 쭉 예를 들면서 해주셨고, 그러나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사회적인 어떤 평판이나 레퓨테이션 측면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될 부분들, 또 하나는 또 뭐 전문 연구요원 관련된 이슈까지도 터치를 좀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IT 대기업 측면보다가는 중소기업 측면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CTO 입장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준 CTO.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과학기술인 그러지 않고 기술개발인 그러니까는 입에 딱딱 붙네요. 과학기술인 그랬을 때는 막 노벨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았었는데 기술개발인 그러니까는 제품을 잘 개발하면 될 것 같아서 입에 딱딱 붙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뭐 G2 파워론 회사고요. 전기 에너지 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ICT 기반으로 해서 CMD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공지능 약간 비스브랜 기술을 가지고선 뭐 태양광 ESS 배전반에 그런 인공지능의 솔루션을 가지고서 그런 진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회사는 좀 여러 군데 다녔지만은 한 15년 이상 연구소장이라고 하죠. 연구소장직을 좀 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해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25만 명이나 되는 우리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대표해서 말을 하려니까는 잠깐 떨리고 긴장도 되는데 어쨌든 공통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하셨던 우리 안주모 교수님 발제 들으면서 공감도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중소기업 개발인들이면 좀 아쉽겠다 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적인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중소기업 개발인들은 이 외적인 인센티브도 되게 중요해요. 자꾸 생각하신 것보다 그런 것들이 좀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먼저 내적인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우리 6월 달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죠. 발사를 했는데 거기에 속한 300여 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대로 언론에 주목받은 적은 없어요. 물론 이제 주관하셨던 연구기관 대기업들 대단하시죠. 그분들의 노력이 저는 뭐 60% 70%라면 거기에 참여했던 중소기업 300개 기업들도 20% 30%의 노력을 통해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들이 해낸 성과가 모여서 이런 국가적인 큰 경사가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주목받은 거는 극히 드뭅니다.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 그 상기업에 있는 연구소장 협의회에서는 누리호 발사했던 우리 그 대표님 성공하셨던 대표님을 모시고선 성공담을 들었어요. 영웅처럼 우리가 모셔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내적인 인센티브가 우리가 정책을 잘못 세우면 대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들은 좀 어려운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또 이 외적인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중소기업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한 2만여 개 되는 것들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산기업에서 조사한 표준으로 따지면 중소기업의 연구소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연구원은 4명입니다. 지금 4명 이하의 연구소를 가진 사람이니까 60%예요. 9명 이하가 30%, 다 합치면 90%가 1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중소기업 연구소 그러면 4명이라고 있습니다. 4명이라고 있고요. 그중에 3명은 학사 출신이세요. 1명이 석사, 그중에 10개 중에 1분이 박사. 이렇게 돼 있는 게 중소기업 연구소예요. 그 대기업은 100여 명 되거든요. 박사만 10명, 석사만 한 40여 명. 나머지 한 45% 정도가 그 학사로 이루어져서 연구개발 중심이 석박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중소기업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사 출신의 중심이 돼서 그것도 소수가 연구비도 통계를 보니까 기간에 한 3.5억 쓰더라고요. 1년 동안 3.5억. 대기업들은 한 800억, 1000억 쓰시는데 우리 3.5억 가지고 뭔가 혁혁한 공을 내면서 기업과 우리나라와 뭐 이렇게 공을 좀 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컨셉을 잘못 잡으면 90%나 되는 중소기업 기술 개발인에 대한 컨셉을 잘못 잡으면 이 기술 개발인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 안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안주모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술 개발의 날을 맞춰서 훈포장 확대하는 거 대단히 찬성입니다. 근데 이거 잘못하면은 뭐 창의성, 물론 이제 노벨상은 아니지만 창의성 이런 거 위주로 가면 또 대기업들 중심으로 수상이 될 거고요. 4명이 가지고선
4명이 20년 동안 정말 죽도록 수고하고 개발하고 노력해서 그분의 공헌과 그분의 수고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보상체계 평가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다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겠지만 어쨌든 훈포장을 만들고 확대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공헌하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계신 분들도 내가 노력하고 공헌하면, 아니 저분이 훈장을 받으셨대. 나도 노력하면은 이 지역에서 비록 작지만 여기서 노력하면 나도 훈장 받을 수 있어라는 것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주 절묘하게 잘 디자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그 정부의 그 직접적인 대부분 쉽게 말씀드려서 급여 체계가 확실히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들, 그 기술 개발인들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그 표를 나타내는 자료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대기업 대비 60에서 70% 정도 받고 있다고 봅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다니신 분들이 한 달에 뭐 100만 원 받으면 중소기업 기술 개발인들은 60만 원, 많이 받으면 70만 원 받는 형태로 디자인이 돼 있다. 이게 되고요. 그분들이 정말 아쉬워요. 저도 뭐 여러 저희 직원들 데리고 있었지만은 단돈 몇십만 원에 기술 개발을 포기하고 영업을 간다든지 다른 부서를 간다든지 하면 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의 역량이 축축 쌓이지 않고요. 자꾸 도망가게 됩니다. 이거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은 소망이지만 사실은 뭐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그분들한테 잘 대우해 준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우리 정부가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뭐 세금적인 혜택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뭐 R&D 같은 경우에 우리 그 R&D를 하면 세액 공제를 받는데 뭐 기업한테는 가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뭐 우리 기술 개발인한테도 혹시 갈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된다면 그게 큰 돈은 안 되겠죠. 안 되지만 내가 대접받고 있고 기술 개발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디자인해본 것, 뭐 기업한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한테 가는 부분들도 한번 좀 디자인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거는 학사 연구원들이 이분들이 자기는 석박사가 아니라서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기술 개발인 그러면 혹시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감성을 가지고 나는 이 업종에서 난 꾸준히 20년, 30년 노력하면서 난 성과를 내고 보람을 찾을 거야 라는 그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참 어려워요. 근데 내년에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 중소기업들에서 경기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잘려야 하실 업종이 기술 개발인. 아니 잘린다기보다는 그분 빼서 이제 영업 넣고 생산 넣고 해야겠죠. 어쨌든 그럴 정도로 대접받기 힘든 조직인데 내가 20년, 30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 뭐 개인적 의견은 그런 석박사를 하지 않더라도 뭐 기술 개발인 인증제 같은 걸 통해서 이분들이 나는 석박사는 하지 않았지만 난 기술 개발인이야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대표적인 그냥 예로 뭐 건설 기술인, 다음에 전기 기술인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여러 가지 수주하기 위해서 자격을 맞추게 사는 것들이지만 그분들의 캐리어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특급 기술 개발인, 고급 기술 개발인, 뭐 중급 초급 기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내가 굳이 석박사 하지 않아도 기술 개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여기서 나는 업무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데 5분이라는 좀 시간대 한정이 있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요. 근본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 기술 개발인들이 정말 대접받고 사회적으로 자긍심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소망드리면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CTO 입장이시다 보니까 모처럼 이런 자리에 오시니까 굉장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뭐 요약해 보면 이게 정작 이런 거를 한번 해서 하다 보면은 대기업 위주의 어떤 디자인이 되면 중소기업이 또 한 번 더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사기 진작은커녕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컨셉을 잡을 때 디자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한 고려를 할 때 이런 절절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대기업에서 기술 개발을 한 30년, 40년 가까이 계속 해오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느끼는 바인데요. 우리 저 CTO님 생각 다 전달됐을 것 같고 그래도 무슨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스타트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걸어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감안해서 좀 하면 점점점 좋아지지 않겠나 좀 기대를 한번 해보시죠. 다음에는 우리 학교 입장에서 박철우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5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기술개발인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과학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면 과학은 사실 사이언스 좋아서 하는 거고요. 좋아서 하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납니다. 근데 기술은 엔지니어링 또 테크놀로지 이거는 시장을 생각하는 거죠. 성과를 못 내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그 직업을 영위할 수가 없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술개발인에 대한 처우를 그리고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상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개발인에 대해서 뭔가 환경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최근에는 장성인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경제 전쟁 시대이고 산업의 빠른 변화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지금 시장 기업 현장에서 대응하는 사람들의 피로함이 꽤 과중됩니다. 그 결과는 이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기업에 있지 않고 좀 더 쉬운 일, 연구소가 됐든 대학이 됐든 이렇게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력을 수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출생이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또 커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사회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어려운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0만 명이 졸업하고 나오던 시대하고 지금 5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지금 이 시대에 나오는 인력이 모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직이나 이탈 현상도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대학을 이공계로 왔을 때 그리고 또 그 양성 단계 그리고 취업 단계 계속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가서 잘 돌아오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왜 그러하냐라고 하면 특히 이제 이공계 과학이나 기술이나 다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공부를 하고 보상 체계가 나왔을 때 보상이 잘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탈을 한다. 특히 그 재직 단계에서도 이 기술인들이 이탈이 많죠. 그 업무에서 행정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때려치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이 기술인을 바라보는 마인드 사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썩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보상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이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 직업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기술인이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야 되고 사업화 노력을 해야 되고 참아내야지만 성과가 나거든요. 그런 이런 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사람들의 우리 기술인들의 사기를 증자시킬 수 있는 뭔가 메시지가 필요하다. 근데 기술인의 나를 만든다고 해서 기술 개발인의 나를 만든다고 해서 완성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메시지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루 동안 이걸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좀 더 이 기술 개발인들의 환경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을 또 만들어가고 논의하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 절벽 시대 사실 우수인재 유입과 이탈 방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 기술 경쟁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기술 개발인의 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철우 교수님께서는 그 인재들의 육성, 이탈 방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보는 기술 개발인 날
그 기술 개발이는 날은 사기 진작을 위한 훈포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만들어짐으로써 그걸 계기로 해서 그거와 관련된 환경을 좀 더 고민해보는 이 사회적인 어떤 생태계 구축을 하는 시작점이 되는 기술 개발이는 날 예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글로벌 전략정책연구원의 홍대순 원장님께서 네네. 또 한번 촌철살인의 코멘트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촌철살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네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조금 결이 좀 다르게 문화, 역사, 경제, 경영을 좀 같이 접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사기 진작이라고 하면 그 사회적 동기부여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기술 개발의 개인적 차원의 내적 동기부여도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 차원의 외적 동기부여 이 세 가지 동기부여가 결국 삼위일체가 돼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기술 개발인의 날의 지정은 제가 볼 때 매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감사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드리는 화두는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없답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역사로 좀 보면은 조선시대의 은재련법은 당대 최고의 세계 최초자 최고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선왕조실록에 보시면 광해군 앞에서 시연합니다. 그게 양인과 노비가 시연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다 말아먹었죠. 쉽게. 그 최고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기존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농민들이 돈을 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여러 가지 기득권들의 그 변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사실은 세계 그때 당시 국제 정세는 지금 기축통화의 달러와 똑같았습니다. 은이 바로 기축통화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그때 당시 또 다른 변혁을 이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눈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에 그 생각의 근육이 굉장히 얇았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말의 개념이 바로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개발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의 어떤 영혼과 미래 관점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집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4분 중에 2분이 성리학자입니다. 이황, 이태계. 그리고 한 분이 신사임당. 그리고 한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거기에 우리 기술 개발에 우리 산업 기술에 굉장히 많은 고조선 시대부터의 수많은 어떤 산업 기술과 예를 들면 단우세문경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수많은 어떤 과학 기술, 산업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지폐로도 투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생각의 근육이 백업이 돼야 진짜 우리가 의미 있는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 기술 개발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연꽃처럼 활활 타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 갖는 게 중요할 수 있다. 특히 국제 정세를 잘 모르고 움직이는 그런 판도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정치 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지 사회적인 인식이 될 수 있다. 사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컨설팅해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있었을 때 보면은 이제 건설 현장에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과 손잡고 가다가 야 너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근데 사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토목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어떤 조금 잘못된 인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도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서 더욱더 가속화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장성인 박사님과 그다음 안 교수님이 잘 말씀 주셨던 저는 그 스타 기술 개발자 탄생이 매우 중요한데 다시 조선시대를 가볼게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없는 겁니다. 우리 고려청자 조선백자 있지 않습니까? 김경진 의원님, 우리 거기서 대표적인 그 도자기 공인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유명인? 없죠. 일본의 이산평 심수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는 없어요.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에 가시면 무명 도공의 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찬란한 기술 개발이 산업 기술이 있는데 도자기 산업을 제대로 국부 창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을 예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조선의 도자기는 어디로 넘어갔냐면 결국 일본이 대대적으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 영국과 중국을 갖고 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스타 기술 개발자의 명성과 인정은 매우 중요해서 박세리 키즈 같은 그런 수많은 키즈들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꼭 CEO가 안 되더라도 CTO로서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끊임없이 그런 롤 모델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꼭 CEO가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술 개발자들도 역시 내적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인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 기술 개발인이면 우리 여러분이 피카소가 되라. 무엇이냐면 적어도 우리가 피카소라고 하는 부분은 입체파 그 큐빗을 만든 원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조나 양식이나 이즘을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파괴적 혁신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류의 변혁을 꾀할 수 있는 R&D 포트폴리오를 개발할 때 설렘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또 출연연 기관들의 R&D 포트폴리오 봤을 때 정말 얼만큼 우리가 설렘이 가질 수 있을까? 그 설렘이 갖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할 수 있고 그것만큼 저는 강한 내적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 중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꼭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픽사 같은 기업들이 대생 교육을 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술과 문학, 예술과 인문학과 기술이 연계되는 그런 내적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자들은 너는 최고의 피드백은 전 이거랍니다. 기술을 개발 잘한다가 아니라 너는 연구개발자 같지 않아. 그 피드백을 받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일단 인문학적인 경영학적인 이런 부분들의 맛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널리지나 인사이트 있을 때 연구개발자가 같지 않은 용어를 인문학적 용어로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는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MOFC 이런 부분들의 용어를 이거는 칼라테립 원래 흑백 테랩인데 이게 앞으로 기술 개발한 건 칼라테립입니다. 이렇게 하면 CEO가 이해가 쉽거든요. MCFC, SOFC 이런 부분을 설명할 때. 근데 막 우리가 스스로 R&D 우리 기술 개발자들은 막 본인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사실 CEO나 또 다른 CF는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소양을 갖고 얘기해 주면 편한 거죠. 그래서 MCFC는 흑백이고요. SOFC는 칼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SOFC가 중요한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업체의 인센티브 부분은 우리 네이버 또 우리 송 이사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저는 파격적인 인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옳다 하면 그걸로 바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20대든 30대든 더 차장, 부장 어떤 연구위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것들이 저는 매우 중요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공학도 출신들이 이 기술 개발인들이 R&D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오신 분 중에 혹시 R&D 이외의 분야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에 그 오디언스의 한 제가 볼 땐 반은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이 돼야 기술 개발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한다면 오늘 지금 우리 구자김 회장님 주축으로 코이타에서 하고 있는 기술 개발인의 날 지정 이 부분들은 매우 기념비적인 어떤 역사 획을 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홍대순 원장님께서는 기술 개발이나 사기진작 방안을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좀 검토를 해보고 디테일하게 짚어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다음 우리 그러면 홍성민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예, 방금 소개받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홍성민입니다. 저희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라는 걸 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정책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옆에 권 국장님 나오고 계시지만 이런 것 좀 해보시죠 이렇게 막 건의도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진짜 축하드리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 불러줘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볼 때 기술 개발인의 날 혹은 포상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해지려면 이건 진짜 기술 개발인들의 잔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한두 명이 그냥 포상 받았고 뭐 우리 날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즐거워하는 가운데 잔치를 해서 그 중에 몇 명에게 진짜 포상도 하고 야 정말 저런 분도 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까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진짜 생각되는 게 이게 만드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왜 그런 그 잔치가 되려면 일단 사람들이 다 즐거워야 되죠. 기술 개발인들이 즐거워야 됩니다. 더구나 이 기술 개발인들이 전체적으로 즐거운 상황에서 이 날을 맞이해야 되죠. 이거를 만들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저 중소기업에서 오신 분이 아주 통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44만 뭐 아니고 40만이 넘는 기술 개발인 전체를 봐야 돼요. 이 전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워질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발제자도 마찬가지로 내재적 이런 거 인정이 중요해지려면 개별 기업에서 그분들을 인정해줘야 돼요. 일단 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투자하지 않으면 개개인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막 이제 인재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다들 하시고 저도 그래서 진짜 막 요즘 많이 불려다니고 있는데 인재가 중요하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죠. 더 이상 이제 그냥 쓰는 사람으로 놔둘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사람은 그냥 쓰고 그러니까 풍부하게 진짜 우수한 세상에 이렇게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 나라가 없었고 이공계 쪽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학부에서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건 외환위기 이후에 사람이 부족해짐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쪽은 과학기술계는 기술개발 쪽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게 이런 R&D 투자도 늘고 하면서 계속 그 수요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공계 쪽에 취업도 잘 되니까 요즘은 또 이공계 기피를 넘어서 취업도 잘 되니까 계속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늘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이공계 석박사 대학생들 생각 학사는 벌써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입학생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졸업생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게 2025년 석박사부터 박사는 이때까지 진짜 2010년대까지 꾸준히 늘었거든요. 근데 이게 25년 되면 무조건 꺾입니다. 무조건 꺾이고 줄어들어요. 사람이 진짜 없어집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거고 이 날을 제정을 기념을 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누구나 이걸 진짜 기술 개발인들을 더 대우해주고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공급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ICT 뭐 이런 쪽에 네이버도 나오셨습니다만은 진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보다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말이 더 맞고 아까 발제자도 얘기하신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기술의 중요성을 훨씬 더 높이고 모든 산업에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이걸 잘하게 하려면 그냥 지식을 가르쳐서 나온 사람들 그냥 되지 않거든요. 기업에서 꾸준히 이렇게 경력 개발하고 현장을 알고 현장에서 계속 키워야 돼요. 이런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축적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기업이 용인해주고 같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정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깔아야 될 거고 공국장님 나와 계시죠? 우리나라는 진짜 정부에서도 일을 많이 해가지고 없는 정책은 거의 없어요, 진짜. 이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느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진짜 정책은 웬만한 거 다 있거든요. 이게 전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까? 이제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왔고, 그래서 진짜 이 날을 기술 개발인의 잔치의 날로 만들어서 기술 개발인들이 계속 경력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대우받고 있어 하는 걸 기업 내부에서부터 그 투자로 인센티브가 아니라 임금과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이 잔치를 즐길 수 있게 이 산학연구원이 모두 다 그런 기분으로 함께해서 사람을 키워나가고 계속 학습하면서 커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까? 이게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 과제고 이걸 하지 못하면 기술 패권 시대든 뭐 디지털 전환 시대든 뚫어 나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개개인이 열심히 하죠. 이거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진짜 대우하고 투자하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고 그런 포상이 되고 이게 중소기업 몇 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잘 크고 잘 투자하는 기업과 기술 개발인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잔칫날은 상 받는 몇 명이
좋아하는 날이 아니라 관련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상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도 이 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상당수가 기업이 기술개발인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정부 얘기도 참 많은 그 얘기들 해주고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뭐 물론 정부 혼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민간기업이나 상기업하고 다 관련된 분들이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 건국장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권성민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숙제를 받은 느낌이라서 좀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로서 자원이 없고 뭐 기술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그 얘기는 벌써 반세기 지나도 아직까지도 유효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더 그런 것 같고 기술로서 또 그 기술을 하는 또 사람 인재들을 통해서 또 이전에는 무역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올라섰고 이제는 이제 무역도 보이지만 진짜 첨단 초격차 기술 뭐 이런 아주 세계 1류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좀 더 우리가 다시 또 국가가 좀 경쟁력을 높여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국가 R&D 예산이 100조고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30조 그다음에 한 70%는 민간이 이제 실제로 하고 있고 민간이 사실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혁신의 주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인력도 또 이제 민간 쪽이 공공기업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러나 또 정부가 또 민간의 그런 그 R&D랄까 인력에 대해서는 또 민간의 어떤 자율적인 그런 하나의 시장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뭐 관여할 수 있는 거에 한계는 많은 것 같습니다. 남들은 노력은 많이 하지만 한계는 있지만 이제는 뭐 다시 한번 봐도 민간의 기술 개발, 민간의 기술을 개발하는 주역인 민간의 연구자들, 기업에 있는 기술 개발인들의 역할과 중요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또 그로서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또 채워주고 큰 그릇과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뭐 민간 기업에도 보면은 기술 개발이 있어가지고 분야나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오늘도 여러 가지 노래가 나왔지만 분야도 뭐 굉장히 모든 이제 업종에 관련되는 분야가 다 있고 수준도 정말 뭐 세계적인 그 기술을 연구하는 민간에서도 하시는 그런 연구도 있고 또 이제 현장에서 굉장히 사소하지만 또 이제 또 아주 또 작지만 또 필요한 기술도 하는 그런 분야와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분야가 넓은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고 그뭐 이런 전체 그 민간의 기술 개발하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수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같은 공감대와 같은 이렇게 글로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좀 이런 기념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틀을 좀 만들어준 거는 굉장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개발 하시는 분은 뭐 연구기관이 뭐 민간이 되든 정부가 되든 참 굉장히 뭐랄까요 연구자들도 연구를 많이 하지만 이제 좀 약간 관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걸 통해서 일정 같은 걸 계획을 하고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그에 따른 보상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고 또 적절한 경쟁을 줘서 어떤 그 성과를 만들어내는 또 그런 하나의 또 관리 하나의 큰 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 연구자는 굉장히 또 자기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으신 분들이고 또 스스로에 대한 그 성취 동기와 그런 것들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안정감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또 스스로가 자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커리어를 패스를 좀 이렇게 또 만들어준다든지 또한 사회적인 그러한 존재감, 대우,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분위기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약간은 서로가 상충되지만 굉장히 잘 조화롭게 되어야만 진짜 연구자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진짜 그 성과를 낼 수 있고 이거는 진짜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진짜 내적 동기, 외적 동기에서 충분히 이렇게 히팅되지 않으면 좋은 성과가 나지 못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정부도 사실 이제 우리 이공계 또 이제 민간의 이런 분들의 어떤 그런 사기 진작이나 추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하고는 있습니다. 그 뭐 우수 과학자 포상이라든지 또 뭐 과학의 날에 어떤 그런 또 우리 기업 부분에 정부 포상 같은 것도 하고 있고 국가기술 유공자 지정 이런 걸 통해서도 또 뭐 민간에 계셨던 우리 또 이제 훌륭하신 분을 지정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뭐 이달의 과학자상, 엔지니어상 이런 걸 통해서 산업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그런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사기 격려 진작을 통해서 시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상기업에서 제안해주신 이런 기술 개발의 날 이런 날 같은 거를 만들어진다면 이것이 하나의 큰 중심축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걸 잘 엮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념의 날이라는 걸 통해서 민간에 있는 그 많은 그 기술 개발자들이 기업 현장, 연구 현장에 계신 분들이 분야와 수준을 막론하고 같이 하나의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가 좀 더 이렇게 자기 연구에 그 스스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스스로에게 자기 발전과 성취를 이루는 데 아마 좋은 기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은 뭐 기업 차원에서 또 우리 또 상기업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그 기관에서 많이 또 노력을 하시고 주도적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잘 만들어진 공감대 위에 근데 저희 정부가 또 이제 잘 또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걸 제도화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 과학 기업 특히 기업에 계시는 그런 연구자분들이 좀 더 액티브하게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턴을 좀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우리 권성윤 국장님께서는 아마 오늘 그 패널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발제자들의 말씀 내용을 쭉 들어보시고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무적으로 이제 준비해 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상기업이나 관련된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준비하는 데 동참해서 하면 좋겠다. 지금까지도 과학기술 관련되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책들을 내놓고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기술 개발인 기업, 엔지니어 이런 분들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부분 좀 강화를 해주시고 신규로 제정해야 될 부분 신규로 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오늘 어렵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하신 이 즈음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플로어 질의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패널분들께 뭐 질문하실 내용이 있거나 혹은 또 좋은 의견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자리에서 손을 들어 주시면은 우리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항상 소속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라인컴퍼니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안재윤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고요. 제가 지금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두 가지 요새 좀 많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저희도 기업 연구소가 있고 현재 아까 우리 이동준 CTO께서 말씀하신 5인 미만의 연구소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문제는 저희도 이제 판매를 또 해야 수익이 생길 그만큼 또 저희 조직원들 좀 뭐 분배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이제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대기업이든가 정부 쪽에 납품을 하다 보면은 좀 생각지도 않은 많은 그 납품 이제 흔히 말 속된 말 그 단가 후려치기라고 그러죠. 요구되는 아마 가격에 대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납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대기업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받아서 그걸 이용하면 좋겠지만 금전적인 보상이 아주 베이스가 된 후에 포상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적으로 뭐 박수 쳐주고 하셨는데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그 납품단가 연동제처럼 소프트웨어 개발도 솔루션도 어떤 특정 기준 가격과 연동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홍성민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아까 좀 블로그 검색을 해보니까 2016년에부터 20년까지
출산 장려금, 출산 예산으로 108.4조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1년도 출산율이 0.6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향후에 이 방향은 제가 보기엔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안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만큼,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모든 20대, 30대가 전부 다 기술 개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안으로 외국에 있는 훌륭한 개발자들 데려다 쓴다거나 개발도상국에 있는 개발자를 데려다 씀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 개발을 도모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것 또한 현재 좀 규제에 갇혀 있습니다. 외국인을 데려다 고용해서 쓰는 거는 외국인 고용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국가기관 이외에는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 개혁을 통해서 좀 기타 뭐 이런 기술 개발의 확장이라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패널분들 좋은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딜리의 최근수 대표입니다. 저희 딜리는 과거 주팔밴드로서 지금은 디지털 인쇄기를 만드는 회사로서 대당 한 5억짜리 기계를 만드는 회사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권성민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 국장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아까 44만 명 기술 개발인을 축제로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안을 내면 아주 간단합니다. 기술 개발인이 나를 선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 하나면 될 것 같고요. 또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2021년도에 그 과학기술진흥 유공자로 그 혁신장을 받았어요. 그 혁신장 받아서 제가 1993년도에 그 장영실상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기술개발 분야에 있으면서 제가 기술혁신장을 받고 나서 아까 우리 교수님들 말은 자부심이나 영광이 항상 제가 가슴이 뿌듯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대외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술개발 업무나 어떤 사회적 봉사활동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과학기술훈장 심사위원으로 어떻게 참여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아까 안 교수님 발표할 때 그 페이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그 훈장 받은 숫자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리 일단 훈장 수가 넘어지고 창조장이 1명이에요. 1년에 1명.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 이날 행사 가보면 그 자리에서 금탑 쌓는 훈장 3개 해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1년에 하나죠. 1년에 하나. 이거 앞으로 그래서 국장님이 행안부고 좀 이렇게 절충하셔서 한 30개 만들으세요. 네. 네, 그렇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우리 하나 갖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 우리 교수님들 수가 많잖아요. 교수님들 수가 있고 또 출연연구소 연구원 책임 연구원들 많고 우리 또 민간 연구소가 43만 명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나눠 가자는데 여기 표를 보시면은 우리 산업계에는 별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산업계에 가서 왜 찾아올 수가 없나 가보니까 거기 심사위원들이 한 27, 8분 오셨더라고요. 산업계는 저 혼자가 갔어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평가에 기준이 다르다 이런 걸 좀 느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우리 본부장 제도 올 때 우리 그 우리 기업들이 좀 찾아올 수 있게 최 대표님 잘 알겠습니다.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임재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연구 개발이 참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저는 뭐 그 이 개발 현장에서 한 35년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이 현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도 잦은 이직이라든지 또는 지방근무 기피라든지 사람 채용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그 개발 기술이 앞날이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지금 기업 기술인이 제가 대략 보니까 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나 학교나 이런 쪽에서 정책 입안하지 마시고 기업 기술 경영 인물들 유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방법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근로자 기술 개발인 복지를 좀 국가에서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 보면은 근무 시간 이외에는 거의 연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정밀화학이 무너지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8시간 반응해야 하는 반응이 거의 없거든요. 오래 거는 반응들이 많은데 하다가 놓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날 시작한다고 연이어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환경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직했을 때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이직되면은 사실 먹거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연구원에 그런 가수 연구활동, 이직 동안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놓는다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본에는 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기간이 돼서 논문을 제출하면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 정밀화학 분야에서 제가 오래 있다 보니까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만 좋은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지금도 이제 연구 개발해서 그러니까 세계 1위 되는 제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전 세계 시장을 일본에서 수십 년 동안 석권하는 제품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기업에도 근무해봤고 중소기업에 근무했는데 저희 회사는 세아 SA라고 합니다. 지금 저 심각한 게 중소기업의 사람들은 대기업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뭐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아마 한 200명이 나갔을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제 키워놓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가를 못 간답니다. 첫째 장가를 못 간대요. 대기업이 아니면. 두 번째, 영어 가르치고 좀 우선 이제 해놓으면 외국인에서 도망가고 아니면 대기업을 다 가요. 여기 계신 분, 회장님 쪽에도 다 갔지만,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결혼할 때 그 의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검사 이런 분들한테 잘 가요. 그러면 중소기업의 엔지니어라도 그만한 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 뭐 기능장 만들듯이 연구요원들라도 그런 어떤 해준다면 아마 폭발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저 중소기업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장가가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 아쉽지만 다음에 이런 좋은 기회가 또 다시 만들어지면 그때 여러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오늘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각자 생각은 여러 형태로 표출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을 오늘 해주신 것 같고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원천 기술도 중요하고 실용화, 상용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민간 기업에서 연구개발자들이 사기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좀 하자. 그런 측면에서 기업 연구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술인들 기살리기에 좀 나서 주십시오 하고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오늘 자리였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제안을 또 해주시고 공감해 주신 기술인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부분이 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패널과 또 오늘 오디언스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기념일 제정 등 사기 진작 방안이 많이 제안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